그걸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처럼 활동을 다 했는데 나는 기억이 아예 없어.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합의하에 다 해놓고 나서도 지가 기억이 없는 거는 이거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죄를 해달라라고 해서 블랙아웃으로 무죄가 나온 판례 군이 있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범죄는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오히려 좀 더 줄어든다는 느낌도 있기는 하고요. 예전에 내가 했었던 행동이 이게 추행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다 라는 내용을 몰랐을 때는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범죄야라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성범죄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이건 사법 영감을 제가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저게 실무적인 느낌상은 점점 좀 줄어드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성범죄가 너무 작은 부분까지도 다 성범죄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서. 정말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거는 그때 미투 운동이 터지고 나서는, 그게 언제죠? 2019년? 하여튼 2020년 그 사이였던 것 같고, 시기가 한 번씩 있어요. 그 시점에는 이제 중간간 강제추행 사건이 엄청나게 밑으로 쫙 터져왔었고, 그러다 2022년쯤에 이제 조주빈 뭐 이런 애들이 발생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또 우르르 들어왔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 여름에 서울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그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이 우르르 터지고, 그러니까 그게 시기를 타는 것도 있어요. 물론 범죄가 원래 계속해서 발생한 건 맞는데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지 범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는 이제 원나잇 하는 경우들은 클럽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헌팅 포차 같은 곳에서 성관계를 했다가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었는데, 요 근래는 뭐 그거는 뭐 전통의 강호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채팅 어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개팅 어플을 만났는데 그 여성분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 그 여자애가 나랑 성적 취향도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성관계를 해봤어. 그다음에 이제 무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트위터로 만났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나잇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다든지, 요즘에는 약간 그렇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룻밤 만났는데 무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아있다고 해도 그 채팅 내에서 오늘 우리 성관계를 할까? 이런 얘기는 보통 안 하거든. 당신이 마음에 든다, 그럼 오늘 우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할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게 곧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에 있었던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여자는 그냥 만나가지고 좋은 만남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나를 술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중간간 고소가 되는 거죠. 강 같은 경우는 폭행과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를 강간이라고 그래요. 물론 요즘에는 폭행과 협박을 되게 완화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중간간이라는 거는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은 그러면 강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입법이 비는데 이걸 어떻게 채우지? 라고 했을 때 술에 취했거나 잠에 취했거나 약에 취해가지고 상대방이 폭행과 협박에 당해서 막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혹은 내 의사에 원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했을 때는 이것도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준강간이에요. 이 준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에 준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러니까 강간이 있고 강간에 준해서 처벌하는 거를 해서 준강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의 명,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강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강간인 거고, 중강간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없을 때 성관계를 하면 중강간이다. 예전에는 블랙아웃 상태를 변호사들이 되게 잘 활용을 했었어요. 블랙아웃 상태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내가 술에 취했는데 나는 기억이 아예 없는데 다음날 친구들이 너 그때 안 취한 것 같던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보신 적도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처럼 활동을 다 했는데 나는 기억이 아예 없어.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합의하에 다 해놓고 나서도 지가 기억이 없는 거는 이거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죄를 해달라라고 해서 블랙아웃으로 무죄가 나온 판례 군이 있을 정도로 그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 넘어가면서부터 블랙아웃 상태를 무죄 근거로 쓰지는 잘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주장도 뭐 정말 예외적으로는 하긴 하지만 막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정리하자면 술 취한 여자 건들지 마, 이게 딱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녀
사냥이나 이런 거 봐도 여자가 남자 꼬실 때도 약간 술 취한 척 한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자신의 성욕을 얘기하는 게 요즘에 TV에서 좀 막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보면 아줌마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거의 앞둔 약간 충분하게 성숙된 여성분들에 한해서만 농담처럼 하거나 성인 방송에서나 좀 그렇게 하지, 아직까지도 젊은 20대에서 흔히 말하는 28까지 나오는 고 연령대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방송에서 나오는 말고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되게 보수적인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 성관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제정신인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하는 게 부끄러워. 그러니까 술을 좀 마시게 되고 취한 척도 하고, 이게 아예 대놓고 있잖아요. 술 취한 척 해가지고 좀 꼬신다라는 내용이 농담처럼 하잖아요. 그런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런 걸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술에 취한 정도가 그냥 기분 좋게 약간 요 정도면은 그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으로 볼 수는 없고,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로 봐야지 중간간을 인정할 거야, 준강제추행을 인정할 거야 라고 하죠. 여자들 블랙아웃 상태라는 얘기도 안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만 얘기하지. 그때가 진짜 변호사로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요. 왜냐면 기억 안 난다는 애의 진술을 가지고 어떻게 일관성을 다투고 사실관계를 다투겠어요. 쟤는 기억이 안 난다는데. 모순을 다툴 수 있어야지 무죄가 나온다며. 근데 쟤는 기억 안 난다는 거 말고는 지금 다툴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중간간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해자인 남성의 진술에 더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가해자 남성 진술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조사 그냥 막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오히려 유죄율을 높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다투겠다라는 얘기만 하지 가해자 진술을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리허설을 해주거나 뭐 조사 연습을 해준다는 사무실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싹 다 잡아주고 정리를 해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이런 질문 나오면은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피하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질문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안 좋게만 볼 건 아니고요.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겠죠. 성범죄 고소가 늘어난다는 게 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신장이 됐고, 여성이 자신이 당했었던 피해가 진짜 이게 범죄구나, 내 권리를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늘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고의 한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보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무고를 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친구들의 대부분이 희한하게도 특정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상황이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생각보다 무고를 많이 하는 걸 보면 그런 거 아닐까라고 귀납적으로 추론할 뿐인 거죠. 저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이나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무고는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사유인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직업이 제대로 없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어려워,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은 쉽게 돈을 몇 천만 원 이상을 받거나 몇 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지? 무고라는 걸 하면 나는 처벌을 안 받는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대. 그러면 할 만한 게임 아닌가? 실제로 인터넷에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데 그냥 순수하게 화가 나서 하는 경우, 흔히 말해서 빡친 여성들이. 무슨 얘기냐면 남성이 나를 먹고 버렸어. 먹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먹보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같이 성관계를 했는데, 근데 불구하고 저 남성이 나랑 사귀어줄 것도 아니고 나랑 어떤 특별한 이성관계로서 호감을 느낀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 욕정을 풀기 위해서 나랑 성관계를 했어. 나를 마치 위기구처럼 썼어. 나 이게 너무 화가 나. 나 이건 처벌을 해야겠어 라고 해서 그 분노 감정 때문에 고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극한 예로 딱 그거죠. 원나잇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남성하고 이제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딱 일어나고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고소를 안 했을 만한 여성들이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야, 이거 뭐지?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가지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CCTV를 확인을 하고 이때 남성이 카드 긁었거나 뭐 돈을 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무고는 이것처럼 경제적인 이유와 순수하게 자신의 그 정서적인 반감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 여성들이 자신의 자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해지시고 권리의식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소를 하고 싶어 해요. 다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내가 겪어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변호사님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고는
무고는 현실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 고소는 다 정리되고 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지요 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해요. 뭐 특정 변호사님이나 특정 사무실에서 우리가 무고하면서 그냥 바로 같이 고소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 행동인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무고가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대부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무고가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범죄가 아니라서 그래요.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요. 피디님하고 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공간에는 저랑 피디님밖에 없었거든. 근데 제가 맛있는 이 마카롱을 먹으려고 뒀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이걸 가져갔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피디님이 아마도 이 마카롱을 가져간 것 같다. 아니면 제가 가져갔을 것 같다. 라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이 이걸 치운 거에 불과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저를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 말이 잘못된 실수로 이어진 허위의 사실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었거든. 나는 저 사람이 가져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갔다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그쵸? 흔히 말하는 오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 술 취했을 때 한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나는 제가 내 엉덩이를 만진 줄 알았는데 제가 만진 게 제 가방이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오해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고가 처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벌이 잘 안 돼요. 이 과장님 사건이나 제가 이제 무고를 직접 잡아내서 처벌했었던 사건들 전부 다 실제로 무고로 처벌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정말 대표적인 사례들이 무고로 처벌했다기보다는 오해 목적 위증이라든지 공갈 협박이라든지 다른 범죄명을 섞을 수밖에 없는 게 무고가 그만큼 인정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고로 아까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CCTV에 있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로 인정됐었던 사건인데 우리 이 과장님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진술을 막 위증을 한 거는 확실한데 그럼 그때 당시에 진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고로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용한다라는 게 성범죄에선 희한하게 안 지켜지는데 그렇게 무고에선 잘 지켜져요. 아마 그 영상에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 이 과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이 과장님 의심했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녀가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술도 먹었겠다? 그러면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때는 저 역시도 선입견에 쌓인 거죠 이미. 근데 그 이후 사정들을 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지금도 이 과장님 못 믿는 게 아니라 농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단 둘만이 알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이 과장님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여자가 너무 거짓말쟁이였으니까. 제가 믿는 거는 이 과장님을 믿는 게 맞지만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은 이 과장을 믿는다가 아니고 그 여자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선입견이 모든 국민한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도. 그 선입견이 강화돼서 성범죄가 생각보다 유죄가 잘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요. 경찰이나 검찰들은 무고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이거 어차피 수사 안 될 건데 뭐하러 고소하냐? 라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사실은. 잘 안 받아들여주고 잘 안 믿어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인지해서 수사할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인지할 거리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자 말이 100% 무고다라고 입증할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네,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거나 재판으로 기소를 했을 때 이걸 유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없으면은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하기 싫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 죽어라고 하면 뭐해? 어차피 질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해요. 무고죄는 강화가 된 건 맞아요. 실제로 예전보다는 무고죄에 대해서 처벌이 세졌고 구형도 되게 세진 것도 사실이에요. 사회 전반에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들 쌓였고 지금 이거를 반박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세졌다는 거지 입증이 쉬워졌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강화시킨다고 하면은 무고죄를 더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성범죄 천국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무고죄가 너무 쉬워지면은 또 성범죄가 늘어나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왜냐면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도 절대로 CCTV나 녹음기 밑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아요. 원래 성범죄는 되게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무고죄를 쉽게 만들어 처벌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강간죄가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면 상대 여성 무조건 처벌한다? 그럼 그거 무서워서라도 진짜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까봐 무고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무고죄를 강화한다거나 이걸
쉽게 뭐 인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이 얘기 들으면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하고요. 오히려 그런 무고의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더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과학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수사를 다 받아들여서 수사를 확실히 해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안 만드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저 여자를 처벌하자? 이거는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수사는 하고 안 되면 그냥 무혐의하고 불송치하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수사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문제는 있어요. 다만 그들도 변명할 거리가 있는 게 이걸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진짜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 할 거야 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건 사실 있는 건 저도 이해는 해요. 그거 이해는 한다. 다만 그럴 거면 성범죄자들 마치 유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거는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갈 거면 유죄를 인정한 것도 보수적으로 해야지. 그건 왜 이렇게 쉽게 하고 누구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라고 항의를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드린 게 그 포인트예요. 무고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사를 철저히 해주는 거, 거기까지는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무혐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지금의 관례가 저는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죠? 바꾼 거는 사실 사건은 되게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게 사실이었었고 그때 이후로는 여성들이 이것도 성범죄였어 하고 고소를 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이 많다는 핑계로 추가적인 고소를 안 받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해를 하실까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고소장 접수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상 너무 좀 설렁설렁 수사한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잖아 받긴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변호인이 무고죄를 고소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 변호를 할 때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A라는 부분, B라는 부분, C라는 부분, D라는 부분, E라는 부분을 막 다 정리해서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찾아서 조사를 해주진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 수사관들이 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은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해서 갖다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작성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고소인한테 범죄 일람표 작성해가지고 자기한테 보내주면은 자기들이 보고 수정해서 쓰겠다. 심지어 그걸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은 이거 수정 가능하게 원본 파일 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수사관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바빠서 그런 거다라고 좀 선회하겠습니다. 어렵죠. 흔히 말하는 부작위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명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은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재반 사정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걸리는 건 피해자의 진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진술보다 훨씬 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 흔히 말하는 스토리 라인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가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패소할 가능성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많은 변호사님들이 자기네들 선임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초반부터 와서 선임하고 가세요 막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고 이게 얼마나 입증하기가 힘든 사건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나 배임 횡령이나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자료는 많더라도 입증하기는 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 계좌로 넘어가는데 이 계좌는 우리가 어떻게 썼어? 그리고 자료만 보여주면은 그러네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농담처럼 기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여부도 다 입증을 해야 되거나 손가락인지 그게 인지 아니면 현지 뭔지 이거 입증을 하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면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는 여자 진술만을 어떻게든 파회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변호사님들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작년에 피해자의 진술 그것만을 가지고 유죄를 하지 말라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와 뭐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그 판례가 그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 진술만 유죄가 인정되긴 하는데 피해자 진술을 보는 것처럼 남자 진술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면밀히 살펴봐라 라는 판례였거든요. 저는 그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남자 진술이 상식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는 남자 진술도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누가 봐도 그럴만하네 라는 정도까지 나와야지 무혐의가 나오니까 본인 진술도 좀 잘 정리하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 요 근래 불송치 결정을 되게 많이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판단에는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그런 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판례를 인지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남자랑 여자가 딱 왔어. 누구 말이 진실이지? 자기네들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자 말보다 남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무혐의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 진술에 더 힘을 실었고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달고 사시고요. 진짜 심각하신 분은 피해망상이나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는 아닌 광장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중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것들. 대인기피증 비슷한 건데 물론 다른 분류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는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살 많이 빠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오늘 오전에 재판을 받으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8kg인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거식증처럼 계속 빠지는 것도 있으시고 진짜 심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모가 와요. 그래서 진짜 머리 구멍 막 뚫리시고 자기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저희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사실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막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고생을 했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전화가 오면은 본인이 그 위험성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한테 해하지 않을 거야,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너무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에서 전화 받으면 놀라고 무섭고 막 당황하고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게 맞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사건이 시작하고 나서 조사를 처음 받고 나면은 그때 이제 많이 깨닫죠.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 피해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거기서부터 뭔가 꼬인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경찰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안 믿어주기 시작해. 내가 혹시 이건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왜 조사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은 경찰이 내 편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요. 실제로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요구한다고 모든 조사를 해줄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만의 조사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내가 조사를 해야지라고 그 방향을 다 잡아놓는데 밑도 끝도 없이 피해자를 막 조사해달라, 피해자 누구를 조사해달라. 그 무슨 수로 조사할 거야?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해자도 아닌데 압수영장을 받아보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쳐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경찰이 내 말 안 들어준다 라고 이렇게 오해가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은 현실 상황을 정말 제대로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완전 무결하고 무고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빈 총에 맞아도 3년 재수없다라는 농담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소가 이미 들어간 이상 본인은 피의자예요.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인 거고, 그럼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는 순간 그게 결국에는 본인한테 정말 크게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